안녕하세요. 윤세헌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독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에선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요. 진통제를 먹어도 피로가 안 풀리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병원에서는 멀쩡하다고 하니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해요.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몸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말할까? 왜 이렇게 일상이 힘들고 몸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을까? 그 질문 끝에서 마주한 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붓지도 않고 특별한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서서히 몸의 안쪽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컨디션을 망가뜨립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비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진료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밤에 얼마나 자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 안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을 덜 쓰는 의사입니다. 대신 음식을 약처럼, 습관을 치료처럼 씁니다. 통증과 피로, 무기력함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유 없이 아프다고 말하는 세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염증의 흔적을 찾고 몸이 보낸 신호를 하나씩 해석해 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유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김서윤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잔뜩 지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이 깊었던 건 그녀의 표정이 아니라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어깨와 다리에 작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사람처럼 묵직하게 천천히 마치 아픔을 달고 걷는 사람 같았죠. 온몸이 무거워요. 피곤하고 뻐근하고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40대 후반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매일 마감에 쫓기고 수면은 불규칙했고 식사는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컵라면과 커피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참아요.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건 포기 같은 체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멀쩡했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심전도도 정상이었죠. 하지만 제가 들여다본 건 수치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펴진다는 말, 밤에 10번 넘게 뒤척이며 깨는 수면의 질,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니라 허리부터 욱신거리는 통증,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덜미가 뻐근하다는 호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수면 부족도 근골격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서윤 씨의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불이 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타오르는 염증, 그게 만성염증의 시작이었죠. 이 염증은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잠식합니다. 가장 먼저 잠을 망가뜨리고 에너지를 앗아가고 결국엔 마음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녀에게 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을 바꾸는 법을 알려주었고 매일 10분 걷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지금 정상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종민 씨는 처음부터 진료실에 앉아 있기를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깔끔한 셔츠에 손목시계, 살짝 무거운 숨소리만 아니었다면 그저 일 때문에 잠시 들른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닌데 좀 이상해서요. 그가 꺼낸 첫 마디는 그렇게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조금 더 나눠보자. 그 애매함은 무시해온 불편함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직원 12명이 있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고 미팅 자리에는 늘 커피가 있었고 저녁엔 거의 빠짐없이 회식이나 술자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피로라고 보기엔 이상한 증상들이 따라붙기 시작했다고 했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가볍지가 않고 앉아만 있어도 배가 꽉 찬 느낌,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잘 붓는다. 가끔은 이유 없이 가슴이 턱하고 조여드는 느낌. 저는 그의 복부를 먼저 봤습니다. 셔츠 아래로 살짝 당겨진 허리띠,
그리고 소리 없이 늘어난 뱃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말해줍니다. 공복 혈당은 경계선, 중성 지방은 이미 기준을 넘었고 혈압도 정상 상한선에 가까운 수치, 무엇보다 복부 CT에서 확인된 내장 지방의 양은 이미 위험 신호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많이 안 먹어요. 밥도 조금 먹고요. 하지만 밥보다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단 음식, 잦은 술, 짠 국물, 늦은 밤에 폭식, 그 모든 것이 염증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박종민 씨는 전형적인 대사형 염증 환자입니다. 눈에 띄는 병은 없지만 온몸이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곧 고혈압과 당뇨, 통풍,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약이 아닌 생활의 구조를 바꾸는 처방을 권했습니다. 배달 앱을 끄고 냉장고를 바꾸고 하루 20분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몸이 무겁다는 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밝은 인사, 맑은 눈매, 한눈에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제가 저같지가 않아요. 올해 39, 어린이집 교사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죠.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요즘 따라 너무 자주 멍해지고 말을 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몸도 이상했습니다. 이유 없이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러움, 가끔씩 손끝이 찌릿하게 저리기도 했고 생리주기는 점점 불규칙해졌고 피로감은 쌓이는데 잠은 얕고 잦은 악몽까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요. 검사를 해봤지만 역시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빈혈도 아니고 갑상선도 문제없고 염증 수치도 기준치 이내, 병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였던 건 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흐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식사 챙기느라 저는 늘 대충 먹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침엔 시리얼 한 줌에 우유, 점심은 남은 반찬 조금, 저녁엔 피곤해서 과자 몇 개로 때우는 날도 있었다고 했죠. 단 음식을 찾는 건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몸이 지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당을 갈구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호르몬과 신경 전달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녀는 몰랐던 거죠. 최수정 씨의 몸은 지금 균형을 잃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격한 염증이 아니라 조용한 붕괴, 몸과 마음, 내분비와 면역계가 엇박자를 내며 삶 전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칼로리보다 색깔을 먼저 보라고 말했습니다. 빵 대신 보라색 채소, 과자 대신 단백질, 우유 대신 두유, 그리고 하루 10분 햇빛 아래서 걷는 일. 무너지는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죠. 지금은 그걸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최수정 씨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경우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염증은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을 흔들고 있으니까요. 진료실에 앉은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다. 병원에서는 다 괜찮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정말 이상 없으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나는 그 말에 늘 고개를 젓는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 단지 찾지 않았을 뿐이다. 김서윤 씨의 혈액 검사는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다. 염증 지표인 CRP, ESR, 백혈구 수치 모두 기준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진통제를 먹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고 밤에는 한숨도 못 잔다고 했다. 그럴 땐 나는 차트를 덮고 생활을 들여다본다. 서윤 씨,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잘 안 먹어요. 점심쯤에 커피 한 잔, 저녁엔 라면이나 빵. 밤엔 몇 시쯤 주무세요? 새벽 2시? 자주 깨요. 땀도 나고 자는 게 무섭기도 해요.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죠? 네. 별일 아닌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곤 해요. 그녀의 몸은 이미 몸 전체에 퍼진 저강도 염증을 겪고 있었다. 하루 한 끼, 부족한 단백질,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고립. 이건 병이 아니라 생활이 만든 염증이다. 박종민 씨는
겉보기엔 정상이었다. 하지만 복부 CT 결과는 달랐다. 그의 내장 지방 면적은 170cm, 정상 기준인 100을 훨씬 넘고 있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간 수치까지 이미 모든 경계선이 적색 등 바로 앞까지 도달한 상태였다. 박종민님, 많이 안 드신다고 하셨죠? 네, 밥은 반 공기만 먹어요. 국이랑 고기만 좀. 탄산음료나 과자는요? 가끔이요. 근데 커피는 하루 4잔 정도. 믹스요. 문제는 밥이 아니었다. 야식, 알코올, 당분, 자극적인 국물, 수면 부족,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지금 그의 몸속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수정 씨는 검사 결과로는 더더욱 멀쩡했다. 피부 트러블, 손저림, 피로감, 생리불순. 의사들은 흔히 스트레스성 증상이라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호르몬 신경전달계와 면역 시스템이 함께 무너질 때 오는 신호다. 수정 씨, 혹시 과자나 단 음식 자주 드시죠? 맞아요. 이상하게 당이 땡겨서요. 식사는요? 아이들 밥 챙기다 보면 저는 시리얼이나 빵 대충 때워요. 그녀의 몸은 에너지를 잃은 뇌가 당을 찾는 중독 상태였다. 그게 뇌신경 전달계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불면, 불안, 우울감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염증의 결과다. 나는 세 사람의 검사지를 천천히 정리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검사 수치로 보이지 않는 고통. 이제야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몸속에서 만성염증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식사, 수면, 운동 그 순서대로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염증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진단을 받았다. 그들의 고통은 기분 탓도 나이 탓도 아니었다.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불타고 있던 염증의 흔적이었다. 진단은 끝났다. 수치상으론 멀쩡했지만 세 사람 모두 몸속 깊이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염증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치료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을 고치는 치료입니다. 첫 번째 변화 식사입니다. 김서윤 씨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아침, 라면 한 그릇으로 끝나는 저녁. 그녀의 식탁엔 늘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빈틈으로 염증이 자라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통곡물과 단백질이 담긴 작은 도시락을 권했다. 하루 3끼가 아니어도 좋다.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일. 박종민 씨의 문제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였다. 국물, 고기, 술, 탄산, 짠 반찬. 칼로리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세포를 자극하는 염분과 당분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탄산 대신 물, 고기 대신 생선, 흰 쌀밥 대신 잡곡밥, 그리고 반찬엔 색깔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그게 곧 염증을 꺼트리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최수정 씨는 식욕이 없었다. 먹는 건 빵, 과자, 시리얼, 달달한 것들로 채워진 하루는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텅 비게 만들었다. 그녀에겐 단백질을 회복의 중심에 놓는 식사가 필요했다. 두유, 계란, 두부, 생선. 그리고 그녀에게 처음으로 국 없이 먹는 도시락을 건넸을 때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이런 걸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한 숟갈씩 천천히. 몸이 회복되면 입맛도 따라옵니다. 두 번째 변화 수면입니다. 세 사람 모두 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자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자꾸 깼고 깨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다. 나는 말한다. 수면은 회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자기 전 2시간 전엔 핸드폰을 끄세요.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짧은 스트레칭, 그리고 물 한 컵. 그게 오늘 밤을 바꿔줄 겁니다. 그들에게 약 없이 자는 연습은 회복의 시작이었다. 세 번째 변화 걷기입니다. 김서윤 씨는 골반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만 종종 걷는 습관이 들어있었고 그 탓에 몸 전체가 뻣뻣했다. 나는 그녀에게 골반 걷기를 알려줬다. 작은 보폭에서 벗어나 몸 전체를 움직이는 훈련. 박종민 씨는 처음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물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점심시간 10분만 걸어도 괜찮다면
그게 운동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수정 씨는 걷는 걸 좋아했지만 늘 급하게 걸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늘을 보면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권했다. 매일 아침 내 몸이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괜찮다는 대답이 오지 않으면 그날은 조금 더 자신을 쉬게 해주세요.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아프지 않았듯 건강도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세 사람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몸 안에서 자라난다. 나는 그걸 잘 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윤 씨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 며칠은요,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먹고도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전보다 덜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는다. 하지만 그 한 끼가 제대로 된 영양으로 채워지고 밤이면 휴대폰 대신 스트레칭을 하고 전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상하게 요즘은요, 꿈도 안 꾸고 그냥 자요. 아침에 깼는데 몸이 덜 무거워요. 아무도 몰랐던 몸속의 염증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종민 씨는 처음엔 숫자에 집착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서고 혈압계를 쳐다보며 이게 왜 안 떨어지죠? 를 반복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몸이 안 뻐근하더라고요. 배가 덜 당기고 다리도 안 붓고요. 놀랍게도 그건 체중이 1kg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장 지방의 활성 염증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수치는 나중에 따라오고요. 그는 여전히 계단을 오르고 식사 전엔 물을 먼저 마시며 커피 대신 보이차를 마신다. 몸의 중심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수정 씨는 눈물이 많았다. 진료실에서도 식습관 상담 중에도 작은 말 한마디에 금세 눈가가 젖곤 했다. 그녀의 변화는 놀랍게도 감정에서 먼저 시작됐다. 요즘은요, 좀 덜 불안해요. 멍하던 것도 줄고 괜히 울컥하는 게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해서 못 움직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연다. 그것이 그녀에겐 중요한 회복의 징조였다.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서 저도 같이 먹어요. 예전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한 입, 두 입 먹게 되더라고요. 호르몬은 민감하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사를 제때하고 걷기만 해도 조금씩 균형을 되찾는다. 수정 씨는 그 변화를 몸이 아닌 마음에서 먼저 느꼈다. 의사로서 내가 보는 변화의 신호. 나는 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 처음 왔을 땐 모두 어두운 그림자 같은 피로를 두르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숨소리가 깊어졌다. 이건 그저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증거다. 몸속의 염증이 진정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내분비가 제 기능을 찾고 면역계가 스스로를 회복시킨다. 나는 말한다. 몸은 고장나지 않는다. 그저 오랫동안 무시당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 몸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몸은 움직이라는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숨을 조금만 깊게 쉬어도 한 걸음만 더 성큼 내디뎌도 몸속 어딘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이걸 단지 운동이라 부르지 않는다. 몸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처방이라고 부른다. 움직임의 전환. 종민의 계단, 서윤의 골반, 수정의 호흡. 박종민 씨는 아침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사무실까지 단 1분. 그 1분을 계단으로 바꾼 건 그의 선택이었다. 처음엔 숨이 찼는데요. 요즘은 그냥 걸어요. 땀이 나도 시원해요. 그의 허벅지는 단단해졌고 배둘레는 서서히 줄고 있었다. 걸을수록 내장 지방이 줄고 지방세포의 염증이 빠져나간다. 그건 단지 근육의 변화가 아니었다.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반응이었다. 김서윤 씨는 걷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따로 노는 느낌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골반 걷기를 알려줬다. 보폭을 조금 넓히고 상체를 회전시키며 걷는 방식. 걷기만 바꿨는데요. 허리가 덜 아프고
자세가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지금 단순한 걷기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최수정 씨는 쉽게 지쳤다. 무릎이 아플까봐, 숨이 찰까봐 걷는 걸 두려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호흡을 먼저 가르쳤다. 깊고 천천히 배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그 호흡이 몸을 안정시키고 조심스럽게 운동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놔줬다. 요즘은요, 숨 쉬는 법을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덜 불안하고 덜 피곤해요. 근육이 내는 항염 물질 마이오카인. 우리는 흔히 지방이 나쁘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근육의 힘이다. 지방은 염증을 만들지만 근육은 그 염증을 꺼뜨리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마이오카인.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분비되는 이 물질은 몸속의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을 깨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짧고 단순한 근력 운동을 권했다. 물병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고 한 발 앞으로 나가기, 스쿼트 대신 와이드 자세에서 리듬 타기, 손 흔들며 제자리 달리기, 스트레칭과 호흡을 이어붙이기. 이 운동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심장을 빠르게 자극하지도 않는다. 대신 피를 돌게 하고 근육을 자극하고 몸을 깨운다. 몸이 바뀌고 있다. 체온, 표정, 숨소리.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움직이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김서윤 씨는 출근 전에 집 앞을 2바퀴 돈다. 박종민 씨는 사무실 복도에서 매 시간마다 일어나 걷는다. 최수정 씨는 아이들이 잠든 낮 시간 조용히 집 안을 돌며 천천히 숨을 쉰다. 그들의 체온은 올라가고 표정은 밝아지고 숨소리는 깊어졌다. 나는 말한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는 연습입니다. 그게 염증을 줄이고 진짜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들의 몸은 기억하고 있다. 움직일수록 덜 아프고 숨 쉴수록 덜 지치며 움직임이 곧 회복이라는 사실을. 3주가 흘렀다. 식단을 바꾸고 걷기 시작하고 제때 자고 제대로 먹기 시작한 지 정확히 21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그들을 진료실에 초대했다. 이번엔 진단서를 들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얼굴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윤 씨는 무표정한 얼굴에 절반쯤 접힌 몸으로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지금 그녀는 똑바로 앉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선생님, 저 이번 주엔 진통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요, 잠이 와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혈액 검사 결과 ESR적 혈구 침강 속도 수치가 처음보다 절반 이상 낮아졌다. 수면 지표 설문에서도 깊은 수면과 중간각성 없음 항목이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말했다. 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요.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종민 씨는 웃으며 내게 검사지를 건넸다. 선생님, 드디어 숫자가 바뀌었어요. 체중 6kg 빠졌고요. 혈압도 내려갔어요. 근데 전 배가 덜 나왔다는 게 제일 좋아요. 중성지방 291에서 149로 정상 기준 안으로 들어왔다. 내장지방 면적 170cm, 121cm, 거의 3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허리둘레도 5cm 이상 줄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그의 식사 습관이었다. 예전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었는데요. 요즘은 진짜 내 몸한테 미안하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수정 씨는 가장 조용하게 변한 사람이었다. 항상 말끝에 떨림이 있던 그녀는 이제는 또박또박 말한다. 몸이 먼저 괜찮아지니까 마음도 덜 흔들려요. 예전엔 늘 두렵고 피곤했는데 요즘은요, 그냥 사는 게 덜 힘들어요. 혈액 내 인슐린 수치가 낮아졌고 공복 혈당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생리 주기도 규칙성을 회복했고 피부 트러블도 확연히 줄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배고파요. 그건 곧 몸이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 자기 자신을 다시 믿게 된다는 것. 세 사람은 몸의 수치만 바꾼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 몸에 다시 말을 걸었고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신뢰를 되찾았다. 나는 말한다. 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쳤을 뿐입니다. 지금 그 몸이 다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통증보다 감각을 말하고 수치보다 기분을 이야기하며 병원에 가야 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궁금해서 나를 찾는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금방 바뀐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면
삶의 리듬도 따라 바뀌게 된다. 21일, 그 짧고도 길었던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자신이 몰랐던 자신을 다시 만났다. 서윤 씨는 다시 책을 편다. 편집장으로서의 감각이 돌아왔고 잊고 살았던 문장의 온도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엔 책을 읽는 것도 버거웠어요. 요즘은요, 활자가 눈에 들어와요. 집중도 되고 글이 읽히니까요. 그녀는 예전보다 일을 줄였지만 훨씬 더 제대로 일하고 있다. 진통제가 아닌 삶이 돌아왔다. 가끔은 제가 대견해요. 한 끼 잘 챙겨 먹고 밤에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게요. 종민 씨는 이제 체중계 대신 바지 허리를 본다. 수치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이 바지가 헐렁해졌거든요. 그는 회식을 줄였고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치를 보던 직원들도 이제는 사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한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일해요. 힘들긴 해도 기운이 딸리진 않거든요. 수정 씨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논다. 예전엔 웃다가도 금방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한결 안정되어 있다. 몸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덜 불안해요. 누군가 나를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됐어요. 그녀는 이제 아침에 스스로 밥을 차리고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하루를 연다.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나는 진료실 안에서 매일 사람을 본다. 병보다 수치보다 삶의 흔적을 먼저 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한다. 몸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들이 그 기본값을 덮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21일, 짧다면 짧지만 그 안에 식탁이 바뀌고 걷는 방식이 바뀌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뀌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영상의 끝은 당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이 피곤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당신의 몸도 지금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반응할 차례입니다.